안녕하세요, 진중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시대를 그리다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정말 반갑네요. 교수님 어떠세요? 예, 지난번에 우리 녹화했을 때 눈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봄이 왔네요. 가을이 또 오겠죠, 그러면. 네. 가을에 하나 더 하죠, 뭐. 첫 번째 주제, 바로 오늘의 주제인데요. 결혼, 그림 속 부부의 초상.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결혼하면 사실 하얀 웨딩드레스 이렇게 딱 먼저 떠오르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그러고 보니까 웨딩드레스도 못 입혀줬네. 유학 중에 해가지고. 예,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근데 웨딩드레스가 예전에는 그 색깔이 있는 옷들을 입었다 그래요. 옛날 사람들 보면은 이제 주로 평민들은 까만색 옷에다가 뭐 흰색 베일을 쓴다든지, 근데 귀족들은 조금 뭐 붉은색, 염색이 들어간 화려한 옷 이런 걸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당시에는 염료가 엄청 비쌌기 때문에 네. 아마 색깔이 있는 옷이 굉장히 비쌌던 모양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이 그 유명하죠.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결혼을 하는 신부한테 아버지가 목걸이를 걸어주는 장면인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신부가 입은 옷을 한번 보십시오. 또 붉은색이네요. 붉은색이죠. 굉장히 화려한 색입니다. 당시만 해도 하얀색 웨딩드레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색깔이 있는 그런 옷들을 웨딩드레스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사실 나라마다 또 시기마다 계급마다 이게 다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런던을 갔다가 내셔널 갤러리에서 이 그림을 봤어요. 네, 아놀피니 부부의 초상. 여기서는 빨간색이 아니고 이렇게 초록색, 연두색에 가까운 그런 드레스를 입었네요. 여기 지금 신부 신랑이 서 있고 그 뒤에 아마 거울이 보일 겁니다. 그렇죠. 거울 뒤로 요 신랑 신부의 뒷모습이 보이고 아마 두 사람이 더 보일 거예요. 아주 작죠? 여기 이제 이렇게 거울을 이용해서 반사를 통해 반사경을 이용해 가지고 또 다른 장면을 연출하는 게 네덜란드 회화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 두 사람이 뭐냐면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결혼식의 증인. 그렇군요. 저도 이제 독일에서 결혼할 때 증인 두 사람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사인을 이렇게 하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간소하네요. 네, 간소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화려하고 사람 많게 하는데 신랑 신부가 나오는데 막 연기가 막 이만한 칼로 케이크도 자르고 막. 근데 제가 이 그림을 실제로 봤을 때 그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 기억이 나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샹드리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강아지도 있고 그래서 이건 참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저 뒤 거울에 이제 메달리옹이라 그러죠. 이렇게 나사 모양으로 되어 있는. 네네네. 거기 보게 되면 이제 나사 하나하나마다 그림들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순환을 당하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그려져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 거울 자체가 맑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게 이제 수태고지라 그러죠. 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한테 나서 네가 앞으로 애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고지해줬던 네네. 그런 전통적인 종교적 상징의 세속적 형태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걸 몰랐네요. 다시 가서 봐야겠는데요. 그리고 오렌지는 당시에 굉장히 귀한 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우리가 열매 따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중세 사람들은 이제 그 오렌지가 거기 에덴 동산에 있었던 과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요. 아마도 이제 부유층만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부를 기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죠. 중세 때만 해도 부는 뭐랄까 약간 죄악의 상징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물질적 욕망. 그런데 여기서는 근면. 내가 일을 해서 부를 누리고 이런 것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가 됐단 말이죠. 오히려 내가 일을 해서 부자가 된다는 건 신에게서 구원받았다니 이런 증표가 되는 거죠. 이런 그 변화가 이 그림 안에 있는 겁니다. 흰색 웨딩드레스는 그럼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나요? 이게 한 16세기 그 정도 때부터 유럽에서 특히 왕실에서 이제 입기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왕실 처녀들의 이제 고결성 이런 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흰색 드레스를 입고 만약에 이 이제 결혼하게 된 귀족이나 왕족이 처녀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드레스의 색깔이 변한다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웨딩드레스 입고 다 순결했던 거죠 그때. 변할 리가 없잖아요. 변할 일 없었으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이 순결했겠네요. 네. 합리적이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냥 순결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19세기 이제 초반에 이제 1813년에 이게 아마 주르드 담이라는
프랑스 잡지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요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형식의 웨딩드레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죠.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웨딩드레스, 이제 가장 화려한 것 중에 하나는 1840년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결혼을 할 때 이제 당시 보면은 하얀색 웨딩드레스 아주 화려한 거에다 뭐 꽃으로 장식도 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생애에서 단 한 번 입을 수 있는 화려한 웨딩드레스 하면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영국 그다음 프랑스 이런 나라에서 이게 이제 유행을 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전 세계로 이제 그렇죠. 퍼져 나간 건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네. 뭐 사실 그 전만 해도 사실 모든 나라에는 이제 결혼식 의상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촉돌이에다가 연지곤지도 찍고 막 이랬었죠.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나라마다 사실은 이제 전통적인 결혼 의상 이런 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러시아 전통 의상. 이제 특이한 게 이 머리에 쓴 거예요. 이게 이제 코코시닉이라고 하는 그런 러시아 전통적인 약간 모자 같은 그런 머리 장식인데 이제 결혼할 때 이제 이거를 신부들이 쓰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식의 이제 족돌이 비슷한 뭐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죠. 왜 우리가 신랑이 될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은 뭐 술을 먹여봐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스코틀랜드에서는 그 사람의 이제 됨됨이를 알려면 골프를 쳐서 18홀을 돌아봐라. 이게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인성이 나오거든요. 특히나 이제 골프 공 요만한 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스코틀랜드에서는 여자보다 오히려 남자가 결혼을 할 때 입는 특별한 의상이 있었다고 해요. 뭐죠, 그게? 그 우리가 이제 딱 스코틀랜드 하면 생각나는 그 백파이프와 함께 킬트, 그렇죠, 치마. 그걸 입었답니까? 그걸 입었대요. 그래서 이제 놀랐던 건 뭐냐면 그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다 그래가지고. 아 정말요? 아 그 안에 입으면 안 되는구나. 아무것도 안 입었대요. 예. 그림 보면은 저기 그 춤추는 남자 저 뒤로 엉덩이 그대로 엉덩이 보이네요. 네. 하이 실종이죠. 실제로 그 안에는 아무것도 안 입는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시원하긴 할 것 같아요, 여름에. 굉장히 시원할 것 근데 같아요. 조심해야겠는데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노르웨이에서의 결혼식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고대 노르웨이에서는 이게 남자가 이제 어떤 특정한 여자랑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여자를 납치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납치를 해서 큰일 날 일이에요. 그렇죠. 큰일 날이죠. 근데 이제 가족들이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찾다 안 나타나면 그냥 포기를 하고, 지금 생각하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근데 생각해보면 노르웨이 하면 지금 우리 뭐 여권 신장 얘기하면은 가장 뭐 뛰어난 나라로 우리가 쳐주잖아요. 뭐 스웨덴이니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쪽은. 근데 이런 흑역사가 있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원래 그 뭐 바이킹 뭐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완전 그래서 그런가 약탈하고 봐요. 뭐 이런 네. 사람들이라서. 아무래도 뭐 결혼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가슴 절절한 로맨스죠. 아, 네, 그렇죠. 사실은 또 최근의 현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결혼이라는 것은 정해주는 남녀 간의 대로. 사랑 이런 거라기보다도 굉장히 집안의 필요라든지 그렇죠. 가문의 뭐 계산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고려라든지 이걸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선가 그 부부하고 부부의 결혼이 이제 로맨스가 전제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사랑의 결실로서 결혼을 맺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결혼에 따른 굉장히 많은 로맨스 얘기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중에 행복한 얘기도 있지만 또 굉장히 불행한 얘기들도 많습니다. 슬픈 이야기들도. 아, 그러면 이 그림이 좀 가슴이 아픈 그런 러브 스토리인가 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오스카 코코슈카가 그린 바람의 신부라는 그림인데요. 원래 이 그림의 주제는 어디서 따왔냐면 단테의 신곡에서 따온 겁니다. 거기 보면 이제 연옥편이 있는데 연옥이라는 것은 이제 지옥에 갈 만큼 많은 죄를 지은 건 아니고 또 천국에 갈 만큼 깨끗한 것도 아닌 사람들이 어느 정도 벌을 받고 나중에 천국으로 가는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두 남녀가 어떤 벌을 받았냐면 지상에 안착하지 못한 채 그냥 둘이 끌어안고 바람에 휘날려 다니는 게 계속 이런 형벌을 받았는데 불륜의 관계였던 겁니다. 파울로와 이제 프란체스카인데 파울로가 자기 형의 부인 프란체스카랑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결국은 형한테 발각이 돼가지고 이 두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적 관념에서 분명히 불륜이니까 죄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그게 남은 겁니다. 하지만 사랑은 죄가 아니지 않느냐. 저 죽음을 불사한 저 사랑을 봐라. 너무 아름답지 않느냐. 그 단테가 이 이야기를 딱 전하면서 뭐라 하냐면 나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이 그림을 그린 화가한테도 또 사연이 있어요. 코코슈카. 네, 네. 오스카 코코슈카고요. 네. 여기 이제 보이는 게 유명하죠. 알마하고 구스타프 말러라고. 그런데 이제 알마가 말러를 잃어요. 그리고 이제 초상화를 그리려고
누굴 찾아갔냐면은 그게 오스카 코코슈카를 찾아갔다. 코코슈카군요. 네. 오스카 코코슈카가 이제 이 여자한테 이제 반해버려요. 네. 그래서 사랑이 시작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코코슈카가 아시겠지만 화가인데 굉장히 정신이 좀 불안하고 이래서 이렇게 알마가 좀 좋아하기는 좀 힘든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랑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심지어는 인형까지 만들어가지고 알마 인형을 갖다 놓고서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 정도면 요새 같았으면 법정에서 접근금지 나왔어요. 그렇죠. 이건. 좀 안타까운 사랑이죠. 근데 이제 그렇군요. 둘 다 같이 좋아했으면 참 안타까울 텐데 이건 지금 혼자서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는데 이제 남의 그 인형까지 만들어 놓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아까 보여주셨던 그 바람의 신부 예. 그 그림을 보면은 이게 여성과 남성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제 알마와 이제 자기 자신을 놓고 그린 걸 텐데 여성은 특히 이제 알마는 굉장히 편안하고 아주 뭐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는데 남성은 뭔가 굉장히 불안해 보인다. 불안해요. 뭐 네. 그림에 좀 나타나 있네 정말로. 네. 그러니까는 알마도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확신을 못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알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이러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듯한 뭔가 우울해 보여요. 예, 그런 것 같네요. 네. 자기 관계를 그림에다 투사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결혼이 항상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또 사랑이 있으면 또 그 안에서의 또 힘든 부분도 있는데 이른바 사랑과 전쟁. 가장 오래된 버전은 아마도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렇죠. 제우스와 헤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우스는 워낙 남봉꾼이죠. 기상이변이 일어나면 하여튼 제우스가 그 바람 뭔가 피우는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네. 안개가 핀다라든지 갑자기 어두워진다라든지. 그렇죠. 헤라는 또 그때마다 또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바람핀 상대를 찾아내는데 이 헤라도 문제인 게 왜 여자만 공격하냐고요. 남편을 혼내야지. 그러니까. 그 여자들은 아무 죄도 없거든요. 다 그 기만당했거든요. 이제 여기 보이는 그림은 칼리스토라고 굉장히 예쁜 여인이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우스가 이제 들이댔죠. 그리고서는 사랑을 나눴는데 이제 아이를 가지고 그리고선 헤라의 눈길을 피해서 이게 동굴 속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는데 아기가 이제 동굴 밖으로 나간 거예요. 걸어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막 찾으러 나갔다가 아이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헤라의 눈에 딱 띄어갖고 그 순간 곰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곰의 옷으로 살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나중에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해갖고 이제 사냥을 하러 숲에 돌아다니다가 곰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아들을 알아보고 내 아들 하고서는 막 곰의 모습으로 달려갔는데 얘는 엄마인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활을 들고서는 사냥을 하려고 엄마한테. 근데 그 순간 그걸 보고 제우스가 이 아들도 작은 곰으로 만들어서 둘 다 별자리로 만들어 올렸다라는 전설이 있죠. 큰 곰자리하고 작은 곰자리. 예, 전설이죠. 헤라클레스도 바람을 펴서 낳은 아들은 맞는데 죽이려고 굉장히 여러 번 노력을 했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뱀을 보내서 헤라클레스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범상치가 않았잖아요. 헤라클레스가 뱀 보더니 딱 잡아서 죽여버려요, 뱀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영웅이었다. 근데 헤라클레스랑 헤라와의 관계는 또 좀 희한한 게요. 결국에는 헤라의 젖을 먹고 커요. 그래서 이름도 사실은 헤라를 따서 헤라클레스라고 지은 거고 헤라도 이 헤라클레스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도 했었는데 또 약간 애증의 관계인지 정이 들었는지 또 보호도 해주고 뭐 그런 이제 관계였다.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사실 헤라를 상당히 양어머니처럼 굉장히 뭐 좋아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꼴 당하면서 왜 이혼을 안 했을까 싶기도 하고 그냥 깔끔하게 이혼을 했으면은 남봉꾼 남편 뭐하러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서 애만 처녀들만 말이죠 괴롭히고 말이야 나빠. 또 신들의 왕의 부인이라는 자리가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자들이 사실 뭐 이혼 결정권이 그 당시에는 뭐 아주 고대지만 아주 옛날부터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이제 신곡에서 좀 가슴 아프고 절절하고 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했는데 좀 살벌한 멜로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그림은 이제 바로 그 세례 요한 그리고 왕 그리고 헤로디아. 저기 보이는 게 살로메인가 싶은데요. 예, 살로메로 보이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헤로디아 저 여인이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인데 원래 그 헤롯 왕의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였거든요. 그런데 그 형과 다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걸 좀 못 봐준 거죠. 그래가지고
행렬이 지나갈 때마다 계속 욕을 했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게 세례 요한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신망이 높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참으려고 했는데 이제 헤로디아 여성은 굉장히 모욕적인 거죠, 그게. 그래서 꿍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연애가 벌어져요. 그때 살로메 딸이 춤을 춥니다. 7배 1의 춤을 추는 거죠. 이른바 배꼽춤 있잖아요. 사실 벗어가면서 너무 야하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걸 보고 너무 이제 기뻐하면서 내가 너한테 달라는 건 다 주겠다. 심지어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뭘 갖고 싶냐라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요한의 목. 라고 해서 아니 왕인데 그 신하들 다 앞에서 했던 약속이잖아요. 안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다 줬다. 이 이야기에서 그렇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남의 사생활에 함부로 간섭하면 안 된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스토리가 굉장히 극적이고 그래서 희곡으로도 만들어지고 또 오페라로도 만들어지고 클림트도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죠. 유디트, 살로메. 아주 좋은 주제였던 게 뭐냐면은 그 판모 파탈이에요. 그 매력으로 남자들을 매혹시켜가지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여성상들. 그 바탕에 뭐가 깔려 있냐면은 19세기에 이제 여권이 막 신장하잖아요. 신장하는 그렇군요. 여권에 대한 남성들의 불안감 같은 게 이제 남자 잡는 여자, 판모 파탈의 잡는 여자. 이미지로 표상이 됐던 거고, 그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됐던 게 이제 제대로 보면 뭐예요? 남자 목을 친 여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그렇죠. 살로메고 또 하나가 유디트죠. 유디트. 많이 그려졌습니다. 그 시기에. 그림이요 묘하게 참 불편하게 하네요. 이게 무슨 장르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독일말로 운글라시스파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기울어진 쌍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도 이렇게 결혼하다 보면은 너무나 기운 경우 있잖아요. 남자는 막 50 먹고 60 먹고 못생겼는데 20대 너무 예쁜 아가씨랑 이렇게 결혼하고 그러면 이거 뭐야? 내가 막 분노, 내가 화나잖아요. 뭐 남의 일인데도 그런 경험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뭐 그냥 할아버지잖아요. 네. 아주 예쁜 젊은 여자랑 같이 결혼을 한다 이런 거거든요. 아마도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이런 불편함이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자 같은 경우는 아마도 돈이 필요한 집안이겠죠. 아마 집에서 판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 할아버지는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사실상 신부를 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도 뭐 신부는 너무 어리고 예쁜데 예, 할아버지 신랑이네요. 아마도 이제 정략 결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여성이 자기 스스로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집안의 필요에 의해서 그래 네가 우리 집안을 살려야 돼라고 하면서 이제 보내놓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시각적으로 볼 때 그 과거에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볼 땐 화가 나잖아 이럴 때. 그렇죠. 네. 근데 보면요, 저기 뒤에 있는 그 사람들 보면 표정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특히 이분 여기서 이거 뭐 축하하러 온 것 같진 않고 무슨 다 약간 좀 비난 쪽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느낌이 비난 사실 쪽의 느낌도 들고.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19세기 중엽쯤에 이제 뭐 인텔리겐자라든지 또 이런 게 굉장히 많았으니까 이런 사람을 이제 가리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지식 노동자라고 하죠. 작가가 정말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뒤에서 지금 이 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비판하는 듯한 그런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 이 인텔리겐자 이런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해서 시대를 이끌어갔던 그런 때가 아닌가 그걸 또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아 이건 또 반대네요. 예, 뭐 그런 반대도 있을 수 있죠. 여성이 돈이 많고 남자는 또 돈이 좀 귀했겠죠. 라고 해서 이제 같이 만나서 결혼하게 된 거고 아마 남자는 빨리 저 아내가 돌아가시기만을 바라지 않았을까. 이 유산. 마찬가지지 그 여자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이 되게 희한한 게 이게 남자인데 가슴이 있고 이렇게 젖을먹이고 있네요. 사실 이게 여자거든요. 이게 이제 정말요? 주세페 리베라라는 화가의 작품이고요.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스페인에 부부가 있었는데 아마도 다모증이라 그러나요? 왜냐하면 여성들 중에서도 남성 DNA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남성처럼 채모가 이렇게 낮답니다. 수염 달린 여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페르난도 2세가 궁정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리베라를 불려다가 특히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니까 너희가 초상화를 그려서 남겨라 해서 남긴 작품입니다. 근데 인상적인 게요. 굉장히 좀 독특하고 좀 이상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 이렇게 막 희화화해서 그리지 않았다는 게 인상적이거든요. 굉장히 엄숙해요, 그림이.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막달레나 벤투라라는 여자인데 37살 때부터 이게 이제 나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희화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도 이건 뭐냐면 바로크 시대의 특성이에요. 17세기에. 그러니까 바로크 시대 때는 뭐가 있냐면 뭔가 어두운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불합리한 것 그런 거 있죠.
그로테스크한 것, 기괴한 것에 대한 취향이 있어요. 르네상스 때는 아름답지 않은 건 그림에 못 등장해요. 그리질 못해요. 아름다움만 그립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이른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신체적인 결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예쁜 게 아니라 어떤 추한 것,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급히 이제 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림에 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비슷한 이렇게 털이 많은 여성을 그린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아까보다는 조금 희화화시킨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이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가족 전체가 그 다모증에 걸려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그 털이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족 성원 하나하나가 이런 초상화의 대상이 됐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진중하게, 정중하게 사람을 대접했다라고 하면 이건 약간 세인들의 호기심? 뭐 이렇게 희한한 일이 또는 이른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느낌으로 좀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봤었던 영화 중에 위대한 쇼맨이라고 그 서커스단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기형적이거나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도 근데 이렇게 털이 많이 나고 수염이 난 여성이 등장을 해요. 거기서도 약간 좀 이렇게 사람들이 희화화해서 보는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이건 이제 네덜란드의 풍속화가죠. 네덜란드가 굉장히 진보적인 나라예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아르놀핀이 신부 봤죠? 초상이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일반 서민이에요. 시민입니다. 일반 시민이 그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는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그리고 사실 저쪽 있죠? 이쪽 프랑스, 이탈리 이쪽은 풍속화 같은 건 아예 그림으로 그리진 않았어요. 천박하다고. 근데 이런 풍속화가 남아있는 게 또한 네덜란드입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주인공으로 나서는 거고 이걸 통해 가지고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네요. 예. 근데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하객 수가 125명이래요. 제가 이제 세보다가 포기를 했는데 근데 보시면 다들 막 굉장히 활동적이고 하나하나 그 캐릭터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불길 그림 중에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얼굴이나 이런 게 확실하게 안 나오는데 몸동작 같은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그 막 뭐랄까 생명력이 느껴지는. 그렇죠. 네. 역동적인 에너지가 그렇죠. 느껴지죠. 예. 자, 또 하나의 이제 결혼식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베네치아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해놓고서 실제 배경은 베네치아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그림하고 딱 비교해 보세요. 이게 네덜란드하고 이탈리아의 차이예요. 아, 알겠습니다. 문제가 제조가 확 돼요. 달라요. 네. 그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 성서에 나오는 얘기죠. 성서에 뭐냐면은 혼인잔치에 갔는데 술이 떨어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물을 술로 이제 바꾼 최초의 이적을 행한 그 장소가 이제 그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베네치아였을까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 베네치아가 굉장히 융성했던 도시가잖아요. 그 그림만 봐도 알 수 있네요. 저 건물 좀 보세요. 그렇죠. 건물들, 저 기둥들, 저 조각상들, 그리고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들, 그다음에 지금 이게 잔치잖아요. 잔치상에 벌어진 저 음식들, 완전히 그냥 럭셔리라고 그러나요? 네, 럭셔리합니다. 완전 사치의 극단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아마도 그런 목적으로 그린 것 같아요. 자기 도시가 갖고 있는 부, 권세 이걸 갖다 과시하기 위해서. 아, 그렇군요. 저희가 예전에 선거 그림을 이제 보여드렸을 때 그때 윌리엄 호가스의 연작을 좀 보여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토리당 피그당 막 네네네. 사람들 술 먹여가지고 막 동원하고. 네, 맞아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호가스의 연작 시리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결혼 생활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슬기로운 결혼 생활 뭐 이런 건가요? 네, 첫 번째 결혼은 이제 이게 계약 결혼, 정략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이 하는 결혼이에요. 당연히 그 결혼 생활이 파탄 나나요? 유지가 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냥 남녀 관계가 소원한 겁니다. 일단은 애정 관계가 기초가 돼야 되는데 애정이 없으니까 결혼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죠. 따로따로 노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일단은 이제 남자가 외도를 하게 되겠죠. 그럼 여자는 가만히 있습니까? 여자도 외도하는 거예요? 아, 그럼 재밌는 건 뭐냐면은 아니 자기도 외도하고 여자가 외도하면 되는데 피자 비긴 거잖아요. 남자가 또 여자가 외도하는 것도 못 참아요. 이상한 놈들이야 뭐. 그래서 결국은 저 여자 그 외도한 사람 있잖아요. 네. 그 탕대자 만나서 또 결투를 합니다. 그러다 쟤가 죽어요. 어머.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론은 뭐냐? 그 여성도 그 충격 때문에 마약 중독자가 돼가지고 파멸을 맞는다. 그러니까 일종의 도덕적인 훈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그 어떤 고려도 하지 말고 사랑 없는 결혼은 절대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일단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그 약속, 서약을 꼭 지켜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림이죠.
근데 이렇게 결혼을 살펴봤는데요. 뭐 사랑에 우리가 기반을 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 물론 굉장히 당연한 말씀이신데 사랑만큼 또 중요한 게 상대방에 대한 존중, 존경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 얘기를 이제 사회에서 많이 하는데 가정 내에도 상당히 이렇게 민주주의, 가정적인 민주주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